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딱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3년이 되겠네요.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없는데요. 이 전쟁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 무려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이 머지않은 시일 안에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조만간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르는 전쟁인데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뒷전인 것 같아요.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여러 경제 논리가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셨죠. 김응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협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종전까지 뭐 잘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친 타격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어떤 타격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2022년도를 우리가 3년 전을 되돌아보면요. 예.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하고 있었던 맞아요. 바로 그 예. 시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그냥 크게 상승했죠. 네, 천연가스와 또 원유가요. 그리고 예.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 이런 것에 대한 수출국이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또 엄청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히토류 일부가 또 거기 생산이 되고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그런 국면에서 아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고요. 예. 그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앞다퉈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23년도 세계 경제 침체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불신이 늘어났죠.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모든 각국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됐고 신흥국의 경제 위기도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한러 그동안 경제 관계가 상당히 돈독했었는데 예. 그냥 지금 현재 거의 다 모든 게 다 정지가 됐고 돈도 못 받고 있고요. 우리 현대자동차는 $1 주고 지금 공장을 다 팔고 나온 예. 그런 상태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물가가 먼저 생각나긴 했는데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말 막대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전쟁이 끝난다면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방향, 우크라이나는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쪽이 러시아를 강하게 편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이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예.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상대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EU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쪽 편 한쪽 편이었고요. 예. 그 러시아가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전쟁을 끝내려면 결국은 상대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쪽 편을 많이 끼워놓으면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쪽 편은 나 혼자야. 예. 그래서 상대인 푸틴하고 직접談判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일단 먼저 짜놓고 기본적인 틀을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EU하고 우크라이나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짜놔서 합의해놨으니까 이 큰 틀은 건드리지 말고 세부적인 거 논의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식적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좀 말씀이 좀 어려운데. 근데 예.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정전을 위해서 속도로 정확하면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일단 정전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정전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사실은 빠른 방법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 측 말을 다 들어보면 또 복잡하고 이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종전이라는 목적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빠져 있고요. 유럽도 이 논의에는 아예 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유럽이 지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유럽은 종전협상에 자기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당연히 유럽은 참여하고 싶어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 전쟁이고요. 예.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이 과거부터 있었죠. 네. 러시아의 서진에 대해서. 그렇죠. 러시아는 이제 유럽이 자꾸 동진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서로 이제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러한 공포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그런 대표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유럽은 우리가 이해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예. 그리고 안보 위협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방식은요. 역사적인 것 그리고 중장기적인 또 후유증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일단 임기 4년 내에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정전이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예. 앞으로 후유증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유럽의 피해가 되더라도 뭐 네. 유럽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방은 미국의 우호국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국엔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유증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장은 돈 문제가 있을 텐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유럽군 창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뭐 안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유럽연합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 책임자라는 얘기죠. 돈을 더 내라는 얘기고요. 네. 지금 현재 나토 회원국 중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 한 10개 국가, 10개 정도만 이제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올라갔죠.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2%도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너희들 방위는 너희들이 직접 안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대륙 국가들을 별로 사실은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미국에 기대서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돈을 내서 스스로 방위를 해라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근데 유럽 국가들도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은 돈은 니들이 내라 생색은 내가 낼게 뭐 이런 걸로 좀 읽히기는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쪽에 그 복구 비용 같은 것들 그것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일단 먼저 비용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를 제외하고서도 그 전에도 이미 한국 돈으로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150조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뒤에 또 그 정도의 돈을 썼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유럽은 사실은 유럽도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조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비용을 대서 전쟁을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복구 비용이든 모든 걸 복구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관할 거는 우리한테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조, 1000조 정도 우리나라가 한 1000조가 넘는 돈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에 따라서 2000조, 3000조를 얘기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사실 이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은 사실은 그게 큰 장이 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좀 다 눈독을 들이고 우크라이나에서 복구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권을 가져오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우크라이나 쪽에 도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다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큰 장이 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 금액 이게 유럽에서 근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까? 1000조 원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팬데믹 때 유럽이 구제 패키지를 냈었죠. 전 유럽이 다 힘을 합쳐서 구제 패키지를 냈던 것이 규모가 한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당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이제 총력을 다해서 하면 되는데 과연 그때 팬데믹은 모든 나라에 다 해당이 되는 사안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한 나라에 대해서 결국 EU 밖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EU 국가 회원국 내에서 이 원도차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포르투갈, 스페인이 느끼는 것과 폴란드가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폴란드는 바로 국경 옆에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감당은 가능하겠지만은 유럽의 재원을 전부 다 끌어다 써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그동안 덮어뒀던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불거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떤 갈등이 있다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안보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안보 위협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안보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독일의 리더십이 지금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독일이 프랑스하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 설득하는 이러한 방식을 썼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 현재 극우 정당이 좀 계속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트럼프가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총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극우 정당, 유럽의 모든 극우 정당의 기본 입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급적 개입하지 말자. 네, 나중에 비용되는 그것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친러시아적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니네도 잘못했어 이런 예.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그 복구 비용이라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그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럽의 국가들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긴 EU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긴 하지만 각 국가별로는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또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자를 자처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뭐 세계 평화라든지 정말 큰 틀의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들 말고 또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냄으로 해서 일단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냄으로 해서 예. 자기 공약을 지켰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쓸데없이 돈을 많이 퍼준다 이런 그 비판이 국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남겨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뭐 북극해 관련된 어떤 그런 걸 어떻게 날 것이냐. 그린랜드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푸틴하고 합의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동아시아에서 북한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북한, 러시아, 미국 3자 간의 어떤 회동. 네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미국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또 북한이 또 이번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러시아는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 지금 푸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서의 전쟁도 빨리 끝내고 이제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러시아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예,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시리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레바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푸틴과는 얘기를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자신의 어떤 대외 정책에 많은 부분을 달성을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복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방비를 이제 줄인다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국방비를 이제 미국이 직접 쓰는 국방비를 줄이게 되면 뭐 미국의 방산업체들 불만이 많겠죠.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이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강하게 권할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이 미국 무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방산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약간 사탕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으로부터 히토류의 50% 지분을 내놔라 뭐 이런 보도도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처음 보고 뭐 동네 깡패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히토류 달라는 이런 요구.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쓴 건 아니고 바이든 정부가 썼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니네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사실은. 예, 이제 이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무슨 강도 같은 일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니네가 그만한 상응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백센트 재무장관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던 사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거기에 중요한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도 안전보장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러시아가 침공을 하더라도 그렇겠죠. 하더라도 그 광물 협정이 있는 그 부분만 싹 피하고 뭐 침략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미국이랑 해가지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전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3자 입장이라든지 당사자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 종전협상이 잘 갈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놨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한 몇 달은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종전은 될 거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제 지난 3년간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하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종전으로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 굉장히 클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시대에 명확하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지역적인 불안정은 더 커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을 상대하는 다른 국가들의 태도도 미국의 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은 훨씬 더 약화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제적인 불안은 더 커질 것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유럽 전체의 어떤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불안해지고 그러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가깝게 밀착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이런 방향이 오히려 중국이 원하는 방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이게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전쟁 때문에 네네.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재를 풀어주고 결국 생필품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공산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화석 연료, 천연가스와 원유를 현재 중국과 인도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예. 다 막혀 있으니까요. 이것을 다른 서방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고 한다면 이거는 푸틴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중국 압박 예. 거기에서 러시아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예. 결국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워싱턴의 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건 다 계산돼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은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경제 제재 이것도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경제 제재는 이제 일단 합의를 하고 나서 당장 경제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예. 제재의 해소는 굉장히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몇 달은 걸릴 것입니다. 예. 예, 당장 해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번 여름에 모든 협정이 맺어진다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순차적으로 제재가 해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 기업들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모든 다른 면에 있어서 인적 교류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좋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유럽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긴 뭐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원자재가 한두 개가 아니고 비중도 꽤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가는 방향이 올바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웅종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임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 정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